자, 교재 121페이지요.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자, 먼저 1번 대리제도의 기능에 관한 다음 서술은 타당치 않는 것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리제도의 기능은요, 사제 자체의 확장이나 보충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리 경우는 사제 자체 확장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법정대리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충. 자, 보겠습니다. 1번 법정대리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에 의하여 대리를 말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임의대리를 말하죠. 따라서 1번이 틀렸죠. 2번 대리의 본질적 작용은 사제 자체 확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의대리권이 기본이니까요. 임의대리 제도 자체는 뭐냐면, 본인인 내가 재산권을 갖고 있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 일을 다 맡겨버리고 그 효과만 내가 가지면 나는 그 사람을 이용하여 활용해서 효과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제 자체가 확장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2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3번 현대와 같이 복잡 그다음 전문화된 거래 사회에서는 개인의 모든 법률 관계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죠. 그 전문가에게 내 일을 할 것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내가 가져가면 되죠. 이런 내용이 바로 대리제도다, 이 말이에요. 3번이 바로 대리제도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4번 대리제도의 기능 중에 사제 자체의 보충이라는 기능은 그래요, 주로 법정대리에서 강한 성격을 갖고 나타나게 되죠. 5번 대리제도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그자를 위하여 보호자가 대신하여 법령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게 바로 법정대리의 한 측면이죠.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에 간접대리라는 개념은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간접대리라는 것은 민법상 대리가 아닙니다. 대리 아니다예요. 아니다. 이 간접대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법에서 위탁매매가 있어요. 위탁매매에서 예컨대요, 이걸 들 수 있어요. 위탁매매. 즉 내 모든 재산권, 어떤 재산권을 당신이 알아서 좀 매매계약 해주고, 그 잘 처리 매매계약 다 해주고 나면 당신하고 내하고 그 매매계약을 해줬으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받은 것을 내한테 넘겨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계약 당사자는요, 부탁을 받은 수탁자가 일을 다 처리해요. 매도인이에요. 그리고 매수인한테 이렇게 돈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맡긴 사람 위탁자 있겠죠. 위탁자하고 그 수탁자, 일 처리한 매매계약을 한 사람하고 둘이가 정산하는 거예요. 수수료 받기로 했으니까 수수료 공제하고, 그 돈 받은 매매 대금 있잖아요. 대금을 다 정산해서 돌려주는 거죠, 위탁자한테, 그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소위 간접대리라 그러는데, 이 간접대리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제도가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세요. 갑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법령행하는 자, 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위탁자라고 해요. 자기 일을 맡긴 사람이요. 이것을 예컨대 을한테 맡겼다 하면 수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일 처리를, 특히 매매 관련된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종국적 계산은 얘가 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은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컨대 제3자 병이라든지 정이라든지 무라든지 등등 이렇게 매매 계약하는 거죠.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이 사람도 매수인이 되겠죠. 이렇게. 이 사람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일정한 을한테요, 매매할 물건들을 다 주고, 그 매매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전문가니까 매매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면 대금을 이 사람 받겠죠? 이렇게. 근데 이 대금은 뭐예요? 이 사람은 돌려줘야 될 돈이죠?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갑의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은 이 사람이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매도인 되는 거니까 자기 이름으로 거래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간접 대리라 그래요. 이때 간접 대리는 절대로 민법의 대리가 아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시험에 잘 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대리권 남용을 한번 보세요. 3번에 대리권을 남용했다 이러면 대리권이란 것은 본질적으로요.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해야 돼요. 대리인이. 그런데 남용이란 것은 뭐냐?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하거나 또는 제3자를 위해서 대리권 행사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유권대리죠. 그래서 원칙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대리행권 행사하는 거니까 유권대리가 되고, 유권대리니까 뭐예요? 유효인 대리행위죠. 유효한 대리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렇게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효로서요. 그래서 본인 상대방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이죠. 이 대리권 남용이 즉 대리인이 자기를 위해서 또는 제3자, 본인이 아닌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하면서 거래 행위할 때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상대방이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죠.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본인은 보호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무권대리로 취급했어요. 무권대리. 그래서 본인한테는 무효다.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무효. 이렇게 해요. 이게 바로 이게 예외적으로 무효로 취급하는 방법이에요. 대리권 남용의 효과를 이렇게 부여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요. 이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결국은 무효가 되죠. 자, 여기에 이 무효로 취급하는 민법상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민법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정합니다. 유추. 이 107조 1항 단서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유효잖아요. 표시대로. 다만 그 상대방이 비진입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이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비진입 표시행위가 무효라 했잖아요. 바로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하겠다. 이게요. 판례이기도 하고 주의적 판례예요. 그리고 학자들도 다수 견해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둡니다. 이렇게 대리권 남용.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은 피성년 후견인 을에게 주식 매각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을은 갑 소유의 주식을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병에게 매각하여 갑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맞는 것은 했죠. 자, 이때요. 피성년 후견인 을에게 했죠. 피성년 후견인 을. 이 사람 뭐예요? 제한 능력자인 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5번 보시면 이런 의미예요. 갑은 피성년 후견인인 제한 능력자한테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이렇게 매각하라고. 그래서 이 을이 제3자 병에게 아주 주식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보세요. 이거는 대리권의 요 주식을 처분하는 대리권 수여했죠. 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을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매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행위했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민법 117조에 의해서 이 대리행위는 유효가 확정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바로 117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당연히요. 이 사람은요. 주식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보장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는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됩니다. 주식이 이전돼요. 이 효과가 유효예요. 유효.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쉽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4번에 보시죠. 을의 피성년 후견인과 관계없이 피성년 후견이라도 당해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유효하다. 이 117조가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렇게요.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6번에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했죠. 대리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이것은 117조. 대리인은 행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행능력자 아닌 제한능력자일지라도 대리인 자격이 있고 그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지라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소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2번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지만 117조에서 의사능력은 필요 없다는 규정이 없죠. 그렇다면 당사자는 권력력, 의사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3번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은 그 대리행위에서 유효도가 확정된다 했습니다. 4번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 관계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만약에 말이죠. 여기에 이 본인과 제한 능력자인 을 사이에 이렇게 약속했다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위임계약했다 해보세요. 위임계약. 일 좀 처리해 줄래? 라고 해서 여기에 수임인이 되고 여기에 여기는 위임인이 됐다.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 상태에서 위임계약이라는 계약을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한 능력으로 이것은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제한 능력을 근거로 해서는 이렇게 취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117조는 바로 대리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요 대리행위에. 따라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즉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117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에요.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피성년 후견인도 제한 능력자이지만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면 정당하고 적법하고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8번 볼까요? 틀린 것은 했어요. 1번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현명이라고 합니다. 현명. 우리 민법은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죠. 1번 우리 민법은 현명주의를 취했습니다. 현명주의 원칙. 현명이란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 표시의 내용은 본인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현명했다 그래요. 이때 현명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고요. 말로 하든 글로 표시하든 또는 거동으로 하든 제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리인이 이렇게 현명을 해야만 대리행위가 돼요. 그러면 현명을 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 현명하지 않는 한 이 행위의 효과는 뭐냐? 대리행위가 아니면 뭐라 해야 되냐? 이것은 대리인 자기의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행위가 된다는 것은 뭐냐? 간주해버려요. 우리 민법이. 그럼 여기 됐어요. 당연히 상대방은 대리인 이 사람한테 가서 야, 너가 의무이행해. 이렇게 하겠죠. 이랬을 때 대리인인 자가 야, 내가 사실은 현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해서 현명을 빼먹었다. 그러니까 표시상을 착오니까 나 취소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 책임 안 질래.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간주. 대리인 너의 행위다 라고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요. 대리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대리행위 했던 그 행위를. 자, 이 이야기를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한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기의 행위를 간주해버리고 따라서 취소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둬야 됩니다. 1번. 자, 2번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에 관하여 정해야 한다. 이것은요.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의 판단입니다. 하자의 판단 기준인데요. 원칙은 당연히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표준설입니다. 표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대리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주체가 바로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대리행위 안에 하자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당연히 누가 기준해야겠어요? 대리인 기준해야죠. 대리인이 의사결정했으니까. 이게 되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는 바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표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표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자, 이때 이 본인이 표준이 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바로 본인이 대리인한테요. 대리 행위를 나가는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정해가지고 본인이 하나하나 지시했어요. 대리인한테. 그 대리인한테 지시하니까 그 대리인은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그 대리 행위를 해나갔어요. 그렇다면 이 대리 행위는요. 밖으로 하는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대리 행위의 내용을 다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본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들여다봐야 알겠죠. 그래서 그때만 본인을 표준으로 해서 하자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요. 본인의 지시에 조차 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입니다.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이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죠. 당연히 그렇다. 이거 이외에는요. 언제나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2번이 되겠네요. 3번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 기소한다. 이게 대리효과의 기속입니다. 대리 행위로부터 나오는 효과, 결국은 권리 의무겠죠. 그죠? 대리 행위에서 나오는 권리 의무겠죠. 그 권리 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귀속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여기는 첫 번째, 이 권리 의무 전부를 모든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요, 반드시요, 모든 권리 의무, 전부의 권리 의무입니다. 대리 행위에 나타나는 기본적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권리 의무까지 전부, 그리고 간접적으로 본인한테 권리 의무가 귀속되었다가 본인한테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 행위를 하면 그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순간에 발생 자체가 들어간다고, 본인한테 직접 간다고요. 이렇게요. 자, 요 두 가지의 의미를 대리 행위의 효과, 귀속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옳다. 4번 대리인이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책임은 대리인이 지게 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4번 대리제도가 적용되는 영역은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요. 법률행위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준법률행위에도, 즉 재산권과 관련되는 준법률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영역을 정리해보면 적용 범위에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는요, 재산권이 아니라 신분권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신분행위가 있겠죠. 신분행위는 대리제도가 적용될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감정의 표시, 여기도 적용할 수 없어요. 또 사실행위에도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적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불법행위도
대리가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래 되겠죠?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거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가했다라고 하면 이 사기 강박행위가 위법한 사기 강박행위다라고 하면 이 강박행위나 사기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기 강박행위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기행위, 강박행위에는 대리제도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4번의 의미입니다.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책임은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대리인 스스로가 져야죠. 왜? 대리제도가, 거기는 불법행위는 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불법행위에도 대리제도가 적용돼서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하면 그것은 대리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본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이.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데는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17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미성년자한테 말이죠. 본인이 대리권 수여했다라고 하면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되잖아요. 그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거래행위로서의 법률행위인 대리행위를 하면 그 대리행위는 취소 못해요. 확정적 유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번 틀렸다. 자, 그 다음에 9번에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했죠. 9번.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치 않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불분명하다 라고 하면 우리 민법에서는요. 보충 규정으로서 118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니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 있고 여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대리인이요. 즉 보충 규정으로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가 보존, 이용, 계량행위인 관리행위는 가능해요. 그러나 처분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요. 보존행위는 당의 권리나 즉 대리인이 가지고 보관하고 점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권리나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권리나 물건의 가치가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유지 존속하기 위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용 계량행위는 그렇지가 못해요. 이용 계량행위는요. 기본적으로 당의 물건이나 권리가 성질이 변하면 사실상 처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 다른 말로 하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계량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보면 9번은요. 1번 보존행위만은 할 수 있다 해서는 틀렸죠. 이용 계량행위도 있는데 3번 대리하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안 되죠. 처분은 제한 금지됩니다. 원칙. 3번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 일정한 범위가 뭐죠? 바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 이래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옳다. 4번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가 아니라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권한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각각의 대리행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죠. 우리 민법 이렇게 했어요. 이 범위 안에서는 대리인이 알아서 할 수 있다 했어요. 관리행위 안에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은 타당한 것은 했죠.
이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은 금지죠. 예외 허용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이 예외 허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허락한 경우와 하나는 그대로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이럴 때만 허용한다. 쌍방대리라는 것은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거래할 상대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대리인 혼자서 본인과 상대방을 위해서 혼자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것을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의 상대방 중에 누군가는 손해보겠죠? 본인이 손해볼 염려가 커져요. 그래서 쌍방대리는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을 위반하면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 금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쌍방대리 했다면 이것은 무권대리로 취급합니다. 무권대리로 취급하니까 본인한테는 무효가 되겠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 경우에만 가능해요. 사전에 본인이 허락해 줬다든가 아니면 확정된 채무, 변제에 도래한 채무, 다툼이 없는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가능해요. 쌍방대리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죠. 1번 쌍방대리 행위는 본인이 사후에 이를 추인하여도 완전히 유효한 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 했는데 이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쌍방대리 금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요. 무권대리가 된다 했잖아요. 자, 이 무권대리는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본인의 추인권 행사. 그러면 이 본인의 추인권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소급 유효죠. 처음부터 유효. 소급 유효로 간주 확정해버리죠. 이렇게. 따라서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그래요. 쌍방대리도 나중이라도 가능하다. 유효가 됩니다. 2번 쌍방대리 금지한 것은 대리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인 1인격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인격자 아니잖아요. 쌍방대리니까요. 그렇죠. 본인의 대리인 자격과 자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요. 본인의 자격, 본인의 대리인의 자격과 상대방의 대리인의 자격을 함께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현실적인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위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쌍방대리는 거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관한 금지 규정은 가행 규정이다. 자, 이것은요. 당사자가 승낙을 해버리면 가능하다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임의 규정이죠. 이게요. 본인 스스로 허락해버리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쌍방대리 금지라는 것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는 거죠.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 자체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그래서 허락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에요. 5번 채무 이행 행위는 보통의 경우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대물 변제 행위는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 채무 이행했어요. 여기에 2번 채무 이행했어요. 채무는 확정된 채무, 변제기 도래한 채무, 다툼이 없는 채무 그 자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만 여기서 말하는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물 변제라는 것은 금전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금전 채무 이행 대신에 재산권으로서 교부할 테니까 그걸로 변제로 대체하자 이렇게 합의해서 그 물건을 변제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 대물 변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이행. 그러면 채무 이행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저촉된다 이렇게 되겠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기술로서 잘못된 것을 했는데 볼까요? 1번 본인이 미리 허락할 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바로 이거죠. 요 예외예요. 본인 허락이나 채무 이행일 때는
쌍방대리 금지가 이제 해제되는 거죠. 허용되도록 이렇게 하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번 민법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으로 금한다. 그리고 원칙은 금지죠. 3번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된다가 했는데 여기 보면 허용되는 예외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 이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렇죠? 따라서 틀렸다. 4번 채권 이행에 관해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채권 이행이니까 뭐예요? 확정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거죠. 변제 이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죠. 5번 민법 124조에 위반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된다. 여기 124조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124조요. 자,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무권대리가 된다. 그죠? 효과가. 그 다음에 14번에 대리권 남용 이론에 관한 틀린 것을 했죠. 자, 대리권 남용 이미 앞에서 좀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볼까요? 자, 1번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자, 맞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그죠?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2번 배임적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대리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무권대리다 이렇게 하니까.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권대리로서 무효다 이렇게 하니까. 3번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된다. 자, 이것도 의미해 두세요. 대리권 남용이 인정됐다 이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권대리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죠. 본인한테는. 4번 대리권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무권대리로서 본인한테 무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표현대리를 인정해버리면 상대방이 본인한테 책임져 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마치 유권대리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4번도 옳은 이야기다. 5번 대리권의 남용은 이미 대리에만 있을 수 있고 법정 대리는 있을 수 없다 했는데 대리권 남용은 그 대리권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대리권이든 법정 대리권이든 무방하다. 다 적용됐습니다. 다 적용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갑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을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 소유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병이 을을 기망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16번) 자, 갑은 을한테 지금 대리권 수여했죠. 을한테. 그러면 이 사람은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 그러면 갑은 본인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미성년자인 을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 소유를 구입했네요. 병이 매도인이죠. 그럼 매수인은 갑이 매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대리인 을이 되겠죠. 자, 병이 을을 기망했죠. 이 사례에서 그죠? 병이 매수인의 대리인을 기망했다. 사기쳤다는 거죠. 기망. 자, 여기에 이제 병 소유 토지를 매매 계약했다. 이 말이죠. 이게 대리행위란 거죠. 자, 이럴 경우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지만 미성년자의 매매 계약이지만 이것은 유효 확정. 따라서 여기는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이게 민법 117조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대리 행위에 있어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따라서 병으로부터 사기당한 것이 을이니까 이 사람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거네요. 이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대리행위다. 그죠? 따라서 여기는 110조가 적용되겠네요. 취소 가능하겠다. 그죠? 자, 이때 이 대리행위 매매계약에서 나타난 취소권은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한 부수적 권리잖아요. 취소권. 그러면 취소권은 대리인 을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취소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에게 취소권이 기소되죠.
이렇게 기술돼요.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한 기본적 권리 의무나 부수적 권리 의무는 전부 직접 본인한테 기소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취소권은 매수인인 본인이 병한테 이렇게 취소권 행사를 해야 되죠. 행사.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런 내용을 여기서 이 지문에서 물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을의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죠. 취소권은 매매계약을 행위 제한 능력자로서요. 여기에 미성년자를 이유로 해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는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을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면 이 제한 능력인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을의 법정 대리는 위임계약이요. 요거. 이 두 사람 사이에 위임계약 했잖아요. 그렇다면 요게 미성년은 여기 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취소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죠? 여기는 취소권 여기는 인정된다. 따라서 을은 갑과의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다. 1번입니다. 왜냐? 117조는 대리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위임계약 같이 여기에 원인된 법률관계, 본인과의 법률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는 일반 원리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위임계약을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3번 갑과 을이 위임계약을 합의 해제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는 갑에게 기소한다. 자, 요 두 사람 사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이거 없애더라도 이 두 사람 사이 계약관계는 그대로 갑한테 기소하죠. 이렇게 유효하게 기소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갑이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여기에요.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렇죠? 따라서 틀렸다. 5번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되면 갑병 사이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죠. 만약에 취소권을 이렇게 행사하면 그 취소효과는 갑과 병 사이의 관계에서 취소 사유가 일어났죠.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 부당이득이다. 그죠? 취소권을 행사했다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받은 게 없으면 문제 안 되지만 주고받은 게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환 문제 되겠죠. 취소 효과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16번 조심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18번) 문제.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종합 문제예요. 각 지문마다 그 내용이 정해지니까요. 자, A와 B 사이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허위 표시면 무효죠. 자, 무효예요. 그 다음에 C가 A, B 사이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면 C는 선의의 C죠. 선의의 C가 허위 표시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 하면 C는 선의의 제3자가 되어버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1번 A와 B 사이에 여기에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어 있고 B와 C 사이에 여기에 거래행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이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제3자죠. 지금 그러면 이 무효를 가지고 이렇게 대항할 수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한다. 그죠? 보호. 이게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A는 계약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것은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것이죠. 보면 2번 A가 B와 거래행위를 했는데 여기에 C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이게 제3자를 했어요. 이렇게 했네요. 자, 이런 경우에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제3자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일 때는 이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이거죠. A가 이 거래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요게 B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만 가능하다. 요거죠. 요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말이죠. 3번 A와 B 사이 계약의 해제 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B로서는 착오리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례죠. 3번 매도인이 이겁니다. 매도인의 해제 후 매수인은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해제 후에 취소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판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를 표준으로 결정하고 어느 사정의 지부지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유무는 A를 표준하여 결정한다 했는데, 자 4번의 모습은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래 되죠. A라는 사람이 C에게 대리권 수여해서 C가 지금 B와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C가 이 사람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럼 이 사람 본인이고요. 이 사람은 대리인이고요. 상대방이고요. 이래 있었죠. 이럴 경우요. 자, 그러면 당연히요. 이 두 사람 사이 이렇게 법률관계가 발생하죠. 효과가. 이게 대리행위, 대리효과, 대리권. 이래 되죠. 자, 이런 관계에서 보시죠. 여기에 하자 유무요. 여기에 하자 유무는 전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 선이 악이. 과실 유무. 이 전부 다 C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 기준. 이게 바로 대리인 표준설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즉 본인의 지시에 쫓아라는 말이 없는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따진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A 또는 C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이것은요, 바로 당사자 확정의 문제여서 법령이 해석의 문제예요. 즉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요, 의사가 일치되면 그 일치된 의사 내용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 자연적 해석이죠. 그래서 5번은 계약 당사자 확정은 당사자 일치한 내용대로 당사자를 확정한다. 이게 자연적 해석으로 옳은 지문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복대리에 관한 것인데요. 19번 복대리요. 자, 복대리. 설명으로 타당치 않는 것은 했네요. 자, 기본적으로 복대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게 복대리는 언제나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게 되고 또 언제나 임의 대리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면 발생하는 거죠.
대리인의 선임행위로 발생하는 거고, 이 행위는 복임행위라 그래요. 이름하여 복임행위. 이 복임행위는 절대로 대리인이 하는 행위지만 대리행위는 아닙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복임행위는 어떤 거냐? 대리권이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도 존수하면서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인의 대리행위다가 아니라 절대로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이 선임하는 이 행위는 복임행위인데 복임행위는 절대로 대리행위 아니에요. 그냥 대리인의 자기 행위인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좀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은 자기 이름으로 갑의 대리인 병을 선임하였다. 이래 되면 병이 바로 복대리인이죠. 갑은 본인이고요. 을은 대리인이에요. 이 대리인이 지금 을이 갑의 대리인 병을 선임했죠. 자기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병을 선임했다면 이 병이 바로 복대리인이죠. 자, 복대리인, 요게 뭐예요? 복임행위예요. 복임행위. 이 복임행위 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자, 이렇게 복임행위 했을 때 대리권 발생하면서 이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죠. 대리인의 대리권도 존속하죠. 그래서 대리권이 병존하면서 설정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고 여기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본인의 대리인이죠. 이런 관계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렇네요. 자, 1번. 을은 언제나 갑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자, 이게 임의 대리인이잖아요. 을은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복임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복임권이 없다가 원칙이에요. 임의 대리인이 복임권 행사에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갑의 승낙을 받아서 복임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임의 대리인 을한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병을 이렇게 앉힐 수 있다. 그 다음 2번. 병이 갑의 지명에 의해 선임되면, 자, 이게 갑이 딱 정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을한테요. 병을 복대인으로 시켜서 일 시키세요 라고 요게 갑이 얘한테 이렇게 지명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지명을 얘를 지명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본인이 선임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본인이 선임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 을은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임의 대리인 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즉 복대인을 선임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뭐냐면 을이 선임할 당시에 병이란 사람이 부적임임을 뻔히 알면서도 갑한테 알려주지 않았거나 또는 선임해 놓고 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만은 병이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을이 알면서도 갑한테 알려주지 않았거나 병 하지마 이렇게 해임시키지 않고 놔뒀을 때 이때만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즉 갑한테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틀린 말이죠. 갑의 지명에 선임된 경우에는 을은 병이 부적임을 알고 갑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부적임한 사실을 알면서도 통지해주지 않았다면 책임져야 돼요. 신식이 방하니까. 3번. 갑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 갑과 병 사이에요? 아니죠. 대리권 관계가 존재하니까
병은 갑의 대리인이잖아요. 임의 대리인요. 그것도요. 임의 대리니까 상관주의 의무로 최선을 다해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병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해당한다면 이래 되겠네요. 이 복대리인이 만약에 정이라는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리행위했네요. 했는데 이 대리권을 넘는 행위를 이게 월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월권 대리행위.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에 이 정이라는 사람이 월권 대리행위에 대해서 이 권한이 월권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126조 표현대리가 이렇게 책임을 물 수 있어요. 표현대리. 이것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복대리에도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복대리도 그냥 대리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 표현대리 제도가 전부 적용돼요. 복대리에도. 자, 그 다음에요. 따라서 4번 보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했다면 갑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네요. 옳은 질문이네. 그죠? 126조 표현대리 선임하니까. 자, 5번 병이 갑의 지명에 선임된 경우, 자, 갑의 지명에 의해서 선임됐을 때 이런 거네요. 을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자, 이때요.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클 수 없고 작아야 됩니다. 작거나 같아야 돼. 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권이 존속을 전제로 해서만 이 대리권을 존속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대리권이 없어버리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그러냐? 바로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해서 이 복대리인 대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 사유는 복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는 사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을한테 대리권을 철회해가지고 없애버리면 이것도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내용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5번은 또 틀렸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표현대리는요. 그냥 유권 대리를 조금 더 확대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복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없거나 아니면 또 이미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소멸해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해버리면 무권대리 돼버리죠. 또 여기에 표현대리 제도도 그대로 적용된다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복대리도 역시 대리제도다. 그죠? 복대리 제도도 대리제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대리제도 안에 있으니까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 다 그대로 적용된다. 그죠?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다 적용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같은 영역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표현대리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